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오늘 2시간을 남겨두고 2시간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경망으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의견 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좀 이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야, 어려워. 머리용지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관련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이제 배경이 지금 이제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목표를 서술을 해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딥러닝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왜 계략적인가 하면은 이제 그 3일 이제 구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딥러닝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가? 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딥러닝 논의하고 있나요? 지금 딥러닝이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 이전에 기계학습에 대한 논의. 근데 기계학습에 대한 논의를 지금 왜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이 기계학습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이제 그 뭐 대학원이나 이런 어떤 교재를 막 읽어보시는 거죠. 아까 막 그 표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시는 건데 그런 거는 여기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뭘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파이토치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 딥러닝을 논의하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하는 이제 마련하는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잘 이해가 됐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재 이제 구성상 이 기계학습의 논의를 이제 기반하고 있고 이 기계학습의 논의가 친숙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가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아시는 기계학습 예를 들자면 선형회계 같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선형회계 알고리즘을 어, 소프트웨어인 파이토치로 구현하자면 이렇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잘 이해하는 선형회계가 다음과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매개를 찾으면 그것이 최적의 매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 기계학습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통해서 API를 API가 제공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이런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제 그 현재의 계획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면은 이런 점이죠. 이 기계학습에서 선형 회귀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구현되고 손실함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이해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그 공부 한참 전에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여기서 파이토치로 진행되는 게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여기 이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딥러닝이라는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어, 사실 이게 그 단계와 과정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과학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드렸고,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 다음 주에 진행해요. 다음 주에 진행하는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기계 학습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 학습 자체를 이제 납득을 하시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그 딥러닝은 한 주로 못 이게 다 5일짜리 강의. 지금 3일짜리 프로젝트 빼고 나머지는 5일짜리. 그래서 그 딥러닝과 딥러닝 시험 과정이 그리고 6월 딥러닝 자료 처리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배우시려면 아무래도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자료 처리 같은데 혹시 그런 사람 이해가 있으시다는 가정하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상대적으로 훨씬 복잡한 거기서 우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이제 타이거치 3일짜리는 어떤 걸 이두 가지의 그 뒷면 심화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이제 타이거치 API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단계와 과정 자체를 건너뛰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행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실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걸 통해서 현재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명확하게 그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내가 파이토츠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파악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구나. 이게 API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지금처럼 상의를 하셔서 주요하게 어떤 점 때문에 그 전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내가 보강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잘. 혹시 또 다른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만약에 지금 그 이 전개가 되는 내용을 모르면 내일 이후로 안 되는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파이토치 API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점점 이 API가 좀 고수준으로 올라가. 고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건 지금처럼 구현하실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시면 가장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약간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경망을 실제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구현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진하면서 살펴보시면 좀 걱정이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직접 파이터치 API와 이제 넘파이의 어떤 가치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고 그 내일이나 모레로 갈수록 오히려 코드는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드는 더 쉬워지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신경망을 훈련하고 하는데 노력이 더 되죠. 네, 일단 그런 식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전의 코드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실 만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뭐냐?
역전파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 코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언제 설명할 거야? 아, 애석하게도 그거는 이제 이 제가 진행하는 다른 과정에서는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과정에서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략적으로만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연속파라고 하는 것이 신경망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만약에 이거를 납득하신 상태면 파이토치에서는 5차 연속파를 저렇게 한다. 백업을 추출해 버리면 이렇게 이제 납득하시면 되는데 이 5차 연속파는 뭐라면 뭐? 뭐에 백업을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돼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보다는 근본적인 개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역전파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좀 이제 상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실제로 그 5일짜리 강의에서는 요 역전파를 구현을 합니다. 넘파이로 다 구현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넘파이로 구현을 해보면 역전파를 구현을 한 3,000배쯤 신속도 차이가 납니다. GPU 없이. 그래서 15시간 동안 연산이 되던 게 1초 만에 연산이 된다. 그거를 구현을 해보면 좀 알겠어. 그런데 그게 한 2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3일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이 없으니까 목적파일의 개별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전파에 대해서 그 일단은 그 실제로 구현은 안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내용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치 미분은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연산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각 변수의 편미분을 구할 때마다 매번 전체적으로 순전파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미분 연산을 위해 각 변수마다 2번씩 순전파가 발생합니다. 이때 순전파의 손실은 출력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2차원 벡터이고 1층에 3개의 뉴런, 2층에 2개의 뉴런이 활용된다면 매개 변수는 17개입니다. 각 매개 변수의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순전파는 34번 수행됩니다. 이 정도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작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순전파의 횟수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생략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미분을 구할 때 그 방정식으로 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수치 미분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논의가 생략이 됐고 앞으로 이제 파이토치에서 그 자동 미분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구성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을 때 문제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간단하게 한번 체험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요 그 아래쪽에서 아까 이제 경사 하강에 대한 이제 코드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경사 하강, 경사 하강. 아, 참, 그리고 그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요 학습은 잘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미 왜냐면 우리가 수행 코드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계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이터치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런가 보면 이 액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이 이제 수행이 됐는데 이 오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numPy라고 하는 걸로 그 변환을 수행하는 게 자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즉 경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numPy로 바로 변환이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디태치 그냥 분리하다. 계산 그래프에서 어떤 거를 이제 분리를 해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이제 현재 우리의 이제 그 코드 자체가 요 예측 자체가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디태치를 이렇게 이제 해서 numPy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예측 자체가 계산 그래프에 오류가 해결되는 것으로 이거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파이치는 이렇고 텐sor플로우 좀 다르고 파이도 다르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이거 잘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류가 해결이 돼서 실제로 거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수담하니까 이게 매번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거의 겹쳐지는 이런 방식으로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 잘 수행됐고 시각화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파이토치 API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기인데요. 여기서 아슬아슬하죠. W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역시나 파이토치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좀 아슬아슬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변경을 수행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서 또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예전처럼 이제 잘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비포 애프터를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시한 방식으로 이제 이게 그 W에 대해서 이게 그 이분을
구할 수 있도록 수정파를 준비가 그런 부작용의 말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값을 갱신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갱신만 수행하는 거지 역전파가 이제 수행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시에서 그레디언트를 하지 마. 여기는 지금 그 폭시에서 경사갱신 수행을 그런 게 아니야. 하지 말지. 라고 요건데 불러오는지 하게 되면 이제 수정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아슬아슬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이거는 파이터치 특수점.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마다 자신들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이제 하는가라고 하면 이 5차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3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총 45,360개입니다. 학습 시점의 경사 산출을 위해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그것의 2배수가 필요합니다. 즉, 경사 산출을 위해 9720회의 순전파 수행이 필요합니다. 전체 표본수가 6만일 때 학습 시점에서 미니 배치 크기를 100으로 설정한다면 에폭당 600번의 미니 배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에폭에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5443만 2000번입니다. 즉, 1에폭에 5천만 번 이상의 순전파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현재는 지극히 간단한 3층 신경망임을 고려한다면 딥러닝을 수치 미분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딥러닝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수조 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공감 안 되실 거예요. 5일짜리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걸 해서 이런 간단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5시간에서 10시간 이제 소요되는 경험을 하실 거고 그런데 5차 연습하고 구현을 바꾸면 그 5시간, 10시간이 1초 이내로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안 해보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초등학교 산수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계산 그래프라는 개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손실에 대한 경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 미분입니다. 수치 미분은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도 재계산으로 인한 연산의 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해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석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미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체 손실함수를 모든 변수에 대해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경망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2개 이상의 연산 혹은 함수로 구성된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석적으로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쇄법칙이 있습니다. 연쇄법칙은 17세기 미분의 기법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합성함수를 해석적으로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여러 연산을 국소적으로 분해한 다음 각 국소적인 연산에 대해 미분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작업입니다. 국소적 미분의 결과를 모두 곱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연쇄 법칙을 손실에 대한 학습 매개 변수의 경사를 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오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 최적화의 수단으로 연쇄 법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차 역전파와 수치 미분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목표는 손실에 대한 경사 산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연산을 수행하면 조합의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차 역전파는 경사 산출을 위해 단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합니다. 한 번의 연산으로 경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손실 산출 시점에서 매개 변수의 개수에 대한 연산의 횟수의 증가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경망 학습에서는 오차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습 최적화 연산의 방법으로서 연쇄 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미분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17세기 연쇄 법칙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정리되어 교재에 실려 널리 알려진 시점이 1986년입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파의 발명 시점은 종종 86년으로 이야기하며 이 시점을 신경망의 기초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차 역전파를 활용하지 않는 신경망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차 역전파는 신경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이 오차를 논의하지 않고서 파이토치의 백워드를 납득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내용인데 다만 직접 구현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공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상해 드릴 텐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에 대해서 논리적인 출력의 변화를 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선형회귀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목표는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예측값을 직접적으로 그 인자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매개 변수를 이제 통해서 획득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이 W와 B를 갱신을 하면 결과적으로 출력이 바뀔 거고 그 출력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손실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계산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그려보자면 X랑 W는 서로 그 내적 연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편향을 더해주는 이제 더하기 연산이 이제 하나 더 있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뭐 소위 말해서 이제 Z라고 부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편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연산이 발생하는데 이 연산이 다시 이제 손실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손실 함수가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 결과 선형 회귀는 여기서 예측값이 발생하죠. 근데 이와 관련된 정답이 여기서 발생하고요. 그 결과 이제 손실이 평균 제곱 오차에 의해서 평균 제곱 오차라고 쓸게요. 평균 제곱 오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그 간접적으로 떨어진 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한번 보여봤는데요. W와 B를 변화시켜서 저 멀리 있는 선치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를 붙여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의 여러 영상을 거쳐서 W와 L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문제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제 뭐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이런 식으로 비유해볼게요. 좋은 비유.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코로나를 걸리는 직방이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냥 걸리면 우리 가족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한 명 걸리면 그 가족이 거의 다 같이 그냥 격리되고 그랬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데 W와 X의 관계는 사실 알기가 쉬운 거예요. H는 우리가 이런 거.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알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써?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역학비상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게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의 관계가 어렵다. 또 하나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력의 변화를 내거나 출력의 변화를 내고 싶을 때 간접적으로 서로 있어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노후 교육차를 줄이는 미세먼지가 유통되는 요런 1년의 과정을 거치겠죠. 화학적인 반응을 거치겠죠. 바람을 불고 이러겠죠. 그거 알기 어렵고. 근데 그걸 알고 싶다. 근데 그거 왜 알고 싶은데? 신경망이나 기계학습을 이미의 연산에 의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수치라고 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딱 내고 싶은 게 그거. 예를 들어서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파이토치나 딥러닝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 지금처럼. 그러면 2년 뒤에 나의 통장 잔고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예상이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새로운 경력을 탐구하게 됐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창출했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딥러닝 전문가가 내가 되는 길로 막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파이토치를 공부를 하는 것과 2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인생의 큰 계기가 됐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과의 변화의 관계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쉽게 만들어주는 수학적인 방법론이 17세기의 연쇄 법칙이다. 무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얘기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 방금 소개해드린 계산 그래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를 국소적인 연산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 연산의 흐름을 계산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산별로 중간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편리합니다. 또한 연쇄 법칙을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Z는 합성함수입니다. x와 y를 더하는 연산 하나와 그 결과를 제곱하는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두 개 이상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합성함수입니다. 이것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계산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각 연산을 동그라미 모양의 노드로 표시하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은 그래프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계산 그래프에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향해 값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에서도 순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경망도 임의의 합성함수이고 그러한 함수에 대해 값들이 입력에서부터 출력을 향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 그래프라는 용어와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넘파이랑 파이토치가 달라지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 W와 B의 required gradient라고 하는 속성을 설정을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계산 그래프가 되는 것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W와 B가 참여하는 연산들 자체는 계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손실을 수행을 해서 손실을 이제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파이토치는 이런 이제 역전파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 우려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이 발생하는데 이 예측 자체가 손실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 모드에서의 계산 그래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상 프로그램에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프로치에서는 그래서 걔를 디테치를 해서 어파이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쟤도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단한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통해서 그 오차 역전파의 가치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음에 간단한 합성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귤의 단가와 수량으로 전체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식은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고 연산의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종류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계산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지만 합성함수이고 따라서 연쇄 법칙의 효과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의 가격은 단가와 수량의 곱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산다면 과일들의 가격을 더해 합계를 냅니다. 단가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종 가격은 부가세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노드가 출력을 발생하면 순전파가 완료됩니다. 이때 입력 중 하나의 값이 변하면 최종 출력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 결과들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이 하나만 바뀌었지만 순전파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집에 가신 요새 사고 있잖아요. 왜 사고 수량 2개고 귤 150에 3 이렇게 하면 요 공식을 계산해서 표현하면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715원이래요. 왜? 이상 식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집에 갈때 그 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산 거의 다 했는데. 아, 그 2개 말고 3개
집어달라고 요청해 요 그러면 사과 두 개에서 세 개로 바꾸면 그게 빨리 하려고 해도 이게 세 개로 바뀌면 근데 둘이 없었더라 계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계산. 더하기에서는 입력이 하나 재계산 부가세 곱하기 입력이 바뀌면 다시 재계산 들어가서 다시 재계산. 그러면 그 감산을 잘하시는 이제 IQ가 높으신 분이라서 이게 수학 일환이 되면 이게 우리의 고민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이제 이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는 아주 흔하고 공통적인 연산입니다. 더하기 연산은 두 개의 입력 XY를 받아 단일 출력 Z를 발생합니다. 더하기 연산에 대한 역전파는 최종 출력에 대한 입력 두 개의 미분입니다. 더하기 연산의 중간 출력 Z는 최종 출력일 수도 있고 합성 함수의 중간 출력일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을 L이라고 표기했을 때 더하기의 출력값이 임의의 연산을 거쳐 최종 출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더하기 연산 입력들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쇄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은 연쇄 법칙이 보장합니다. 더하기 연산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편미분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편미분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으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역전파에 각 변수별로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더하기 연산은 상류의 역전파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냥 기호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사실 그 공감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역전파를 직접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같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파이토치 API를 납득해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단가는 토치 텐서 아까 뭐 100 뭐 이렇게 이제 할게요. 그죠? 스칼라 값으로 사과 수량. 그러면 토치 텐서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 그 세전 가격이죠. 세전 가격은 이거는 뭐 물어서 뭐해? 그죠? 200원이겠지. 사과 단가 곱하기 사과 수량을 해서 세전 가격이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후 가격인데 세전 가격이 이제 부가세 1.1을 이제 곱하는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세후 가격은 220원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계산 그래프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 보면 이제 곱하기가 이제 두 개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5차 역전파를 해서 사과 단가가 바뀌면 이제 그 전체 가격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이제 당장 알고 싶다.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과 단가에 required gradient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이후로 사과 단가 수량이 참여하는 연산들은 이제 계산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quired gradient 단가 수량이 이제 다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세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가와 수량들이 다 required gradient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계산 그래프들이 이제 형성이 이제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부동소수점이어야만 이제 이 계산 그래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100.0이라고 이제 하시든지 그죠? 2.0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명시적으로 이제 D 타입을 플로트 32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야 이거는 아까 곱하기랑 똑같은데 결과가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역전파가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역전파가 그 계산 그래프가 형성됐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후 가격이 가장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 세후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백워드를 이제 수행을 하면 그 결과는 이제 D 세전 가격이 됩니다. 세전 가격의 그레디언트. 요거는 이제 그 세전 가격을 우리가 어, 요 그레디언트 리커어드 그레디언트를 이제 명시적으로 설정 안 했기 때문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과 단가와 이제 간단한 걸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과 단가와 이제 사과 수량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이 잘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참 좀 생각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오시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역적파에 대한 이해를 완료해보고요. 이 이해가 완료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냥 백워드 부르면 되는구나 라고 납득하시게 될 겁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